그러니까 이 대선 딱 하루 차이인데 그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날씨도 좋아져 막.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 그러는데 3특검, 내란, 김건희, 최상병 공표된 마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수사가 가장 중요하나? 또 그 전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6개월 동안 그때가 가장 결정적이었어. 또는 그때가 나는 제일 섬뜩했어. 그리고 지금 대선 이후 이때가 제일 상쾌해. 나부터 일단 얘기해볼게. 시간 역순으로. 나는 상쾌한 순간부터 얘기를 하자면 나는 국민의힘이 논평할 때 있잖아요. 지금도 논평해요. 대변인 나와서 뭐라 논평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 타격감이 없어요. 전혀. 그 왜 게임에 배경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 NPC. 지나가는 새나 관중들 있잖아. 하는 거.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라 떠드는데 안 들려. 대변인 논평을 할 때마다 상쾌해요, 기분이. 안 들리는구나. 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저도요. 나 그거 생각했는데. 웃으면서 합시다. 윤 정권 때 말도 안 되는 국무위원들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정말 일을 해 나가려는 저 의지. 일을 해버려, 그리고. 진짜 해버립니다.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인수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각이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박근혜 내각이 유지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내각의 국무회의에 안 들어갔어요. 대행체제로 그냥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만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 절반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주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주호 그럴 줄 알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 요식행위처럼 필요한 것만 처리해 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온 거야, 첫날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냥 빡세게 일하는 거야. 멘붕 됐어, 전부 다. 특히 이진숙이.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은 의견이 똑같을 거예요. 연구 없다. 거부권 없다. 삼특검법 가결하던 순간 정말 대통령 당선된 날보다 더 기분이 좋아. 지난 몇 년간 40번 넘게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특검법을 가결을 해. 뭐 양곡관리법 가결을 해. 그래놓고도 이게 또 언제 다시 돌아올라나? 그 시간을 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21대부터 계셨던 분들은 3년을 겪어온 거예요. 그렇지. 가결을 하고 딱 이게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너무 상쾌하다. 거부권 없다. 진짜로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다 그때 거의 무슨 신음소리가 나는데 시원해가지고 그거 어른들이 뜨거워 먹고 그거 그 느낌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또 눈물이 났죠.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이제 방청석에 있다가 딱 통과되는 가결 딱 두드렸을 때 일어나가지고 거수경례 필승하고 거수경례 할 때 다들 같이 울컥한. 그러고 나서 계단에 내려가서 애국가를 부르는 거야, 이제. 상쾌하고 울컥하고 동시에 그 새 특검 했던 날이 제일 상쾌했고, 그 다음에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6월 8일 날 체육대회를 했어요. 수도권 당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장소가 어디냐면 국회 운동장 헬기 내렸던 그 자리에서 한 7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 명랑운동에. 어찌나 기분이 상쾌하든지 이것들아 발로 꽉꽉 밟아주마. 저도 이제 국무회의 처음에 주재하실 때 해서 맨날 했으면 좋겠다, 이거. 대통령 또 새로운 뉴스 없나 계속 검색하느라고. 그 정도로 계속 보고 싶은, 네, 그런 얼굴이죠. 그런 얼굴이죠.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원래 이렇게 남이 잘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준석 얘기 꺼낼 때마다 그런 새끼 얘기를 왜 하냐라는 식의 쫑코만 먹었는데 전 되게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한데 넌 죽어야겠다 뭐 이런. 저는 총선 때 이준석이 당선된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쟤를 왜? 근데 얘가 기어이 대선에 기어 나오더니만 자기 입으로 자폭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만 국민청원이 이거 5만 명만 넘으면 되는 거 아시죠? 지금 53만 명이에요. 청원 숫자 넘어가건 말건 그냥 난 네가 싫어. 이게 지금 53만 명이 모였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 짜릿해요. 이게 나올 줄 몰랐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복귀하면서 수많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잖아요. 너무 많아, 진짜. 그때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많은데, 저는 노상원의 체포예요. 처음에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 얘들 정말 너무 어설프네. 윤석열이 하는 일 뭐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갔으면 윤석열이 내가 정말 개헌하려고 했겠냐, 경고하려고 한 거지. 이게 어느 정도 먹혔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로 갔을 수도 있어요. 노상원의 존재가 처음 알려지고 그 수첩의 내용이 밝혀지고 암살조라는 게 일부 드러나고 하면서 내란의 진짜 성격이 드러난 거거든요. 계엄의 동기로 처음에는 부정선거에 외피를 씌웠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통일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영구집권 플랜이었다. 그리고 그게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됐고 방해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되짚어 보니까 계엄이 해제된 건 기적적이었다. 노상원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면서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경계하는 수위 자체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자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경계심이 없었으면 어떻게든 뒤집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경계심을 가졌는데도 끊임없이 뒤집으려고 했고 그 직전까지 간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 어설프고 한심하고 우스운 시도가 아니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건 기적적인 것이다. 그렇게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태도를 바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MC 장원이라고 다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랑 아버지랑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밭을 가려고 노상원의 그 영연백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대요. 이 중에 하나 당신 아들내미 들어갈 뻔했어. 라고 하니까 1번 찍으셨대요. 그럴만하지. 네. 아직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렇죠.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그렇지. 그냥 사진이랑 그 고문 도구 같은 거 보내드리고 아들한테 이거 쓸 뻔했어. 물론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러면서 1번 찍으셨다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 나 파리로 도망갔을 때 빨리 돌아와서 감옥 가라고 그랬는데 노상원의 존재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수사를 밝혀야 될 대상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고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서부지방 그 법업 네, 폭동 때 밖에서 지내 이 니네 가족 다 몰살해 거야 가족 꺼져 이 빨갱아. 그때 그 후의 이럴 정체를 진짜로 봤다. 그래도 뭐 이재명은 안 돼.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쟤네들의 정체가 저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넘어온 계기가 됐다. 예, 그건 진짜 충격적이었지. 저는 그리고 12월 7일에 첫 번째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정말 젊은 20대 응원봉을 든 막 사람들이 응원봉. 네, 막 신난 거예요. 왜 신나지? 왜 신나? 홍사훈 기자 눈물 나게 한 그 장면. 이 사람들 왜 안 가지?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응원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응원봉은 하나 가져야겠다. 이제 12월 14일 날 가서 탄핵이 가결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신나게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거기 녹아들었다? 젊은 분들의 마음이 와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가장 크게 울림이 있는 순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가결이 안 됐는데. 안 됐는데. 홍사훈 기자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랬다고. 왜냐면은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니 지금 계엄인데도 이거에 어떻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안 되나. 너무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20대 여성들이죠. 대부분 여성들이 응원문 보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막 울컥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응원본만 나오면 눈물 흘리잖아. 그건 갱년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세혁명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야. 네, 정말. 그 힘으로 쭉 밀어붙인 게 있어요, 실제. 그렇죠. 실망하고 주저앉았는데 그 친구들 끌어올렸어. 난 난방버스. 아니, 저기서 버스를 부를 생각을 했지? 남태령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남태령. 그러니까 예전에 운동권들은 추우면 버티는 거지. 그리고 남태령에 있을 때 끊임없이 선결제한 음식들이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완전 새로운 세대더라고. 식당에서 계속 갔어요. 계속. 앞에 도착하면 뒤로 넘기고 앞에 도착하면 아니 또 뒤로 우리 세대는 저걸 왜 생각 못했지? 여의도에서 시작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전부 다 선결제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엄 해제한 날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그 해제를 못했다 생각을 해봐요. 12월 3일 날. 해제 못했으면 나 이 얘기 다 필요 끝났어. 없지.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없어. 앉아서 없어. 그날 밤에 지금 생각하면 의원들이 다 제정신이었나? 제정신 아니었어. 다 국회로 왔어. 담 넘고 물 건너서 뭐 호통을 치고 들어갔든 뭐 문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런 사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제를 한 거야?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자들은 왜 도대체 내 집 앞에서 나를 안 붙잡아 간 거야? 걔네들은 왜 실패했지? 수많은 특수부대를 데리고 왜 실패했지? 기밀을 유지하는 것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기밀을 유지하려면 병력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렇지. 대규모 병력을 동원을 하려면 기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기밀 유지를 하려고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에서 계속 뭐라 니네 계엄할 했거든. 거지. 계엄할 뭐라 거지. 했거든. 그것도 있고 날씨도 있고. 네, 맞아. 또 그 평일 저녁 금요일 밤이었으면 안 됐을 텐데 금요일 날 오후에는요 당에서 회의도 안 잡아요. 다 지역구 가야 된다고. 그렇지.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들 다 왔지? 190명 넘는 사람들이 가결 투표를 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50대 뭐 남성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꼰대 소리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20, 30대 MG 보좌진들이 쭉 있으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말도 잘 이렇게 안 섞어주고 이랬는데 당일날 싸우는 거 보고 MG 보좌관들이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 이후. 그때 자기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있는데. 모르는데 자, 저쪽으로 바꿔, 이쪽으로 뛰어가. 이걸 지시를 했으니까 다. 의자 빼오고 저 소방호수 갖고 오고. 그 이재명 대표가 또 라이브 방송한 거. 네. 그 순간에 그걸 생각했다는 거. 날씨도 그래요, 날씨. 날씨도 눈발이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헬기 뜨는데. 맞아요. 그리고 하필 그 헬기 통제하는 사람이 육사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맞아. 그것도 한 40여 분 지연시키는 야 효과를 규정대로 만들었고. 해. 규정이 안 맞아. 계속. 나는 야, 규정이 안 들을 수 없어. 맞아. 공유가 안 된 거야. 기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력 동원의 적정 선을 못 찾은 거야, 걔네들이. 너무너무 결정적인 날들이 많은데 그날 밤 해제를 못했다면 다 끝났지. 자, 안녕. 안녕. 그날 해제 못했다면 내가 도망을 며칠 동안 다닐 수 있었을까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 일주일 버틸 수 있었을까? 왜냐면은 공항은 막혔을 것이고. 그렇죠. 그지? 밀항해야지 그럼 이제. 그러니까. 밀항밖에 없어요. 네. 그럼 6개월 동안 제일 섬뜩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윤석열 기어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8일 토요일 날 대한뉴스에서 보찌 방송이라고 토요일 날 하는 방송이 있어요. 방송 딱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속보가 뜨는 거예요. 윤석열이 기어 나온다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 많은 예. 사람이. 그거보다 더 섬뜩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한덕수.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 다른 건들은 왜 그러는지가 이해가 갔거든. 예를 들어 파기환송 이재명 못 나오게 하려는 거잖아. 황당하지만 이유가 이해가 가면 대응이 가능한데 한덕수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덕수를 미는 게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 때문이다. 이렇게들 해석해왔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섬뜩했어. 한덕수로 바꾸면 자기들이 대선을 이긴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정도 일이 났단 말이야. 한덕수 아저씨가 또 너무 뭐랄까
한덕수 아저씨가 너무 멍청해 보여서 이게 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한덕수는 바지인데 네. 저 바지로 바꾸면 네. 무슨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걸 한덕수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랐을 수도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엄지손가락처럼 생겨가지고 비유가 아니라 너무 비슷하더라. 그죠? 나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싶지 않은데 엄지손가락이라는 게 우리가 뭐 나쁜 말이 아니죠.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엄지손가락처럼 생겼어. 어린이들은 이렇게 라바 생겼잖아요. 닮았다 그래, 어린이들은. 라바. 한덕수로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는 저들의 그 동력이 달랐을 것이다. 기세가. 우리는 미쳤다고 말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플랜이 가동됐을 것 같거든. 그게 진짜 암살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게 섬찟했어요, 난. 저는 실은 이제 조이대와 법복 귀족들의 난, 해서 파기환송 됐을 때 한 하루 정도 플랜 B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왔어. 맞아. 조국혁신당에도 엄청난 연락이 신장식 왔어요.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신장식 플랜 B로. 출마해 두고 파기환송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제가 사퇴하고 사퇴하면 된다. 이재명이 날아가면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가. 후보가 없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 누구를 탈당을 시켜가지고 무소속으로 일단 등록을 시켜놓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 여의도에서 그림 좀 그린다는 여의도 피카소들 정말 온갖 이야기를 다 쏟아냈고 우리 당내에서도 이미 우리는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 내는 건 역사적으로 무책임한 일 아니야? 이재명 막 날아가면 이런- 어떡해? 니네들 무책임한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나도 예.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뉴스공장에서 이거 공론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비 후보를 두고 동시에 이재명이 날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두 개를 병행해야 되는 소위 거 아니냐. 플랜 B, 어. 플랜 B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닥치라고. 그거예요. 플랜 B는 없다. 플랜 B는 없어야 된다. 플랜 B가 없도록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몫이다. 저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미친놈 널뛰듯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대법관 다 탄핵시키고 뭐 이런 그치.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플랜 B를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범죄자야 라는 프레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나올 수 있는 계획이에요.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버려야 되는 거야. 플랜 B 후보한테 이재명 지지표가 다 넘어오지도 않고 그럴듯한 분들. 예, 그 양반들도 상당수가 예. 대법원이 저렇게까지 나온다면은 이거 막기 힘든 거 아니야? 이재명 후보를 나도 지지하지만 날아가면 어떡해?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지.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막 화를 내시는 거야. 니들은 지금 그렇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야. 이재명 한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 내부에서 얼마나 큰 분열이 생기겠어요. 공식적으로 입 밖에 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져서 예. 준비해야 되는 쪽과 말이 되는 돌파해야 쪽, 된다라는 내부에서 쪽으로. 갈라지기 제가 할 거고 예. 그 누구를 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떨었겠지. 그때 우리가 대우를 유지하고 플랜 B는 없다 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것. 그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제 의뢰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판사님들 다 읽어보나요? 이거 1도 아니다, 읽는 거. 이거 뭘 그렇게 못 믿냐. 기록. 예, 법원 기록. 예, 뭐 제출하면은 판사님들 다 읽어보냐. 이거 당연히 읽어본다, 걱정 마라.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안 읽어. 나 진짜 내가 그거 물어보는 사람한테 학을 띄울 정도로 글 읽는 거 뭐 일도 아니다. 글 읽는 게 직업이다. 이거 금방 읽는다. 근데 세상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안 읽고 와 세상에 기록을 안 읽고 재판을 한다는 거를 세상에 대한민국에다가 확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뭐지? 변호사로서 느끼는 이 허탈함. 충격. 나는 뭐 하고 산 거지? 아니 충격과 공포. 아니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대놓고 우리 글 안 읽어도 판결 내리지롱. 와 충격이 너무 컸고 그래서 김어진 공장장 대법관 추천합니다. 아니 나도 하고 싶다고. 일절만 시켜줘. 공장장은 읽는 거 안 좋아해. 읽는 거.
지금 필요한 대법관이잖아요. 글 안 읽고. 느낌으로 넌 유죄. 우리를 제일 잠 못 들게 했었던 그 시점이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왔는데 안 잡혀가지고 그때는 진짜 우리 뭐 어떻게 이러다가 근데 그치. 진짜 물리적인 새벽에 충돌이 계속 깼어, 새벽에. 맞아. 계속 새벽에 안 잡혔나? 이거 맞아요. 계속 자다 깨가지고 있잖아, 그거. 아직도 안 잡혔나? 맞아. 가슴이 두근두근 와, 영화 답답하고 같은 날들이었어. 진짜 후세대한테 얘기하면은 뭐 6.25 때 주먹밥 먹어봤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새벽에 눈 떠가지고 씨, 아직도 안 잡혔네. 고양이 뉴스 그 원PD 계산책 계속 그 호텔에서 박아놓고 있다가 이게 뭔 그러니까 윤석열 나와서 계산책 지키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헌재가 결정을 너무 늦게 내렸잖아요. 4월 4일 이렇게까지 갈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 했잖아요. 제 남편이 헌재 요것들 봐라. 헌재 요거 안 되겠는데. 확 그냥 맨날 헌재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 이혼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성훈 경호처장 집에서 묘령의 여인이 발견됐어. 그 90년생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성훈 경호처장 65년생인데 이 새끼 봐라 이거. 굉장히 섬뜩했다. 네가 섬뜩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인천 세관 마약 수사 그렇지. 무마 가장 의혹. 미스테리한 사건이지. 거기 저희 백씨 집안의 어르신 백혜룡 경감 뭐 억울하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화곡동 파출소에 지구대 소장으로 가 계신데 그분이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이 당시 압수했던 마약의 양이 방송에 되게 축소돼서 나왔대요. 300kg 가까이 됐다고. 그럼 이게 인천 세관을 그냥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300kg가 300kg면 사람 몸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300kg면 저 같은 애가 3명하고 4분의 3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숨겨 들어와 이걸 사람 몸에다가. 저는 이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게다가 그거 수사하겠다고 지금 대검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단을 꾸리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네, 그거를 오히려 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덮는데 앞장섰던 게 당시 검찰이었고 네. 마약과의 수사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큰 건을 네. 검찰이 덮으려고 했다는 거는 검찰의 뜻이 아니겠지라고 의심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때 전화도 왔잖아요. 용산에서 이거 그런 굉장히 얘기도 신경 있었다고 써서 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진짜 이상한 사건이지. 네. 용산 입장에서는 왜 숨기냐고. 용산에서 물 쓴 것도 저는. 물?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과 궁금한 사건이 이렇게 나뉘어. 그렇지. 나뉘어. 중요한 사건은 나는 수사를 잘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거 꼭 제대로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사건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계속 얘기했지만 김건희 씨의 관여예요. 그리고 김건희 씨와 노상원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엄의 진짜 동기를 밝히는데 그리고 계엄의 진짜 성격을 밝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윤석열도 나와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마누라 몰래 한 거라고. 물어봤어.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물어봤냐고. 그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새 윤석열이 맞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진우 피셜인가? 네. 요즘이 아니라 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경호처에서 제일 힘들어 했던 게 긁힌 자국이 얼굴에 생길까봐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대선 당시에 추리닝 바람으로 갑자기 나와서 호텔에서 자고 선거운동하러 가고 했던 이거는 기자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윤석열을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대놓고 무시하고 이런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네. 나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난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더 심해졌을 거라고 보거든. 김건희 씨가 새벽에 깨가지고 윤석열이 자고 있는 걸 봐. 화가 나지. 천불이 나겠지. 화가 나지. 그럼 자고 있는 걸 아니 근데 잠이 와? 예. 검은색 그 패딩 애착 패딩인 것 같아. 그 검색 패딩 입고 발견된 게 강남대로에서 한번 발견됐고 동작대교 인근에서 내가 한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애착 패딩이라는 설도 있고 제가 밀고 있는 설은 그 와이프가 가방을 안 풀어주는 거야. 이사 왔는데. 그것밖에 없다. 그 윤석열의 패션은 김건희 손 안에 있거든요.
헐렁한 바지 일부러 입힌 거라고. 예. 그거. 어? 누군가 자기를 쫓아낼 때 집에서 급하게 나가야 될 때 손에 집히는 거 들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한 표. 여기에 한 표. 꼴보기 싫어 죽겠다. 그날이 되게 더웠잖아요. 29도였어요. 제가 확인했어. 네, 사람들 막 민소매 입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서울 29도였다니까. 네. 이게 이제 특검이 3개잖아요. 이 특검마다 특성이 있어요. 최혜병 수사회합 사건은 법리 적용을 잘하는 분이 하시면 돼요. 사실관계 수사는 웬만큼 다 돼 있거든. 내란 외환 사건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 하나도 제대로 수사 받아서 기소되지 않았잖아요. 한덕수와 최상목 뭐 했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민은 정말 몽골인의 시력을 가졌는가. 예? 최상목은 사이코메트리인가. 손만 대면 느낌적으로 내란이다. 이런 거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노상원의 비공개 재판 기록을 잘 보면 많은 부분들이 나올 거다. 궁금함의 보고는 김건희 종합특검이죠. 이채 양명주 뭐 쭉 다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개수영장까지. 장경태 의원 개털 찾아봤다며 거기서. 혹시 개수영장이 가서 버거보살 노상원, 건진법사, 그다음에 천공, 그다음에 무정, 처음 소개시켜줬다는 무정. 이 관계들이 실제 국정 운영과 또 계엄과 개수영장에 어떻게 미쳤는가. 궁금하긴 거기가 제일 궁금해. 주진우 피셜인데 얼마 전에 찐윤끼리 모여가지고 네. 대책회의를 했는데 두 가지 결론이라는 거 아니야? 하나는 이재명을 탄핵해야 된다. 침 나오네. 해라 해.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 아, 예. 어떻게 가져오냐고.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 해. 그러니까 해봐. 어떻게 가져오냐고.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건데 국민의힘 이 대변인 논평할 때 상쾌하다 비슷한 건데 세계 특검 할 때 반대 토론을 원래 법안이 하나 올라가면 그 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찬반 토론을 해야 되는데 주진우가 퉁쳐서 3개를 한 번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도 쩌렁쩌렁 다 울리거든요. 샤우팅할 이게 동력이 안 생겨. 그래, 해라. 귀엽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야, 빨리나 끝내라, 투표하게. 아유, 좋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지키는 걸로 합시다. 끝!